신문의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이 빌려준다면, 영끌,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있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같은 이 인생 100세 시대에는 이 현역 시절보다도 퇴직 후에 30년, 40년, 50년 이 후반 인생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후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50대, 60대에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퇴직 후에 30년, 40년 동안 뭐하고 살 건가, 퇴직 후에 할 일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1만 2천 달러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을 보시면요, 49만 달러. 일본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4%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이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약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지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의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의 15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5분의 1이었던 거가 4분의 3이 됐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30%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약간 늘었는데도 아직 37%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떨어진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줄어든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본 친구 한 사람이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요,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에 전화해가지고 너희 집 지금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이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지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안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성인 돼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됩니다. 끝나고 나면 쇼크가 훨씬 더 우리가 클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인데요. 세계에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거의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제가 얼마 전에 제 고향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요. 그 동네에서 가장 막내가 75세래요. 이제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노인만들만 있고.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라는 겁니다.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이 7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난리 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만약에 10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이 하우스포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정도가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는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준비할 게 뭐냐면 이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는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살다가 자식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50대, 60대 퇴직 전후에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후반 인생이 너무나 길다는 겁니다. 뭐하고 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4%.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계좌 평균 1,800만 원. 두 개 다 가입했다고 가정해도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안채. 그런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계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봐야 되죠. 그거를 그 사람은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는 일을 소개했어요. 일본이 뭐냐?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회사 사장했대요. 근데 그때 그분이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겠다는 목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늘고 있습니다. 제 옛날에 직장의 후배 한 분은 여자분인데요, 70이 넘었는데 요즘 가족이 아프면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이 간병을 하면 돈을 받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간병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오더니 자격증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래서 90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옛날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도 지금 자격 나서 이 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고용정년, 일해정년, 인생정년.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 일본 가면 더 난립니다.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궤양, 키친트리커. 키친트리커가 뭐냐?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일본의 40대 후반의 가정주부들은 애들 교육 손에서 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남자분은 남자분들대로. 그 낮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만나니까 부부 화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퇴직 후에 30년, 40년 긴 후반 인생,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자기 삶을 위해서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